마약 사건입니다. 첫 아이템부터, 첫 얘기부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단어들이 수두룩한 제목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네, 유아인 씨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유아인 씨의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또 다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 사람이잖아요, 유아인. 맞습니다. 혐의는 이번엔 마약이 아니고요. 동성 성폭행 혐의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유아인 씨를 고소를 한 건데요.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에 유아인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잠에서 깨고 나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15일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김묘성 기자님, 시청자분들도 아마 귀를 여러 번 후비실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들은 게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8살 연하의 동성애, 그러니까 남성을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남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지난 14일에 벌어졌다고 하는데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유아인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이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은 어디일까? 피해를 주장한 이 남성의 집도 아니고요. 유아인 씨의 집도 아니고 제3자의 거처라는 것이 이 남성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 이곳에는 둘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만 들어도요. 상황이 예사롭진 않아요. 보세요. 물론 사람이 피곤하면 장시간 잠을 잘 수 있죠. 근데 보세요. 30대면 어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다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고소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인과 단둘이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는 유아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에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동성간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범죄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범죄입니다. 보통 형법상 강간죄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대상이 법에 아예 부녀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만을 객체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의 이 객체는 일단 사람으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뭐 동성 간에 어떤 성범죄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판례가 어떤 성적인 접촉이 남녀 간에 있었던 걸 전제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 강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 이게 맞다. 지금 의혹이지만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이게 맞다면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서 얘기 잠깐 나왔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의 집도 아니고 이 피해가 이 피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이 장소가 해당 고소인의 집도 아니고 유아인의 집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다른 남성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남성들도 같이 있었다는데 그 남성들은 그 범행 현장을 혹시 그 행위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자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런 성범죄와는 양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만이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실상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고소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만 혹시 단체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마약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상습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약 검사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경찰은 이 고소인인 남성에 대해서는 간이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단을 이제 받고 이걸 토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어쩐지요.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이수정 교수님 상황이
예사롭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6시, 오전 6시부터 4시까지 잠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인이라는 사람한테 동성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오피스텔 장소에는 두 사람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 이게 예사롭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네, 뭐 일전에 이제 이 마약과 연관돼 가지고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실 다 기각이 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건과 연관해서도 또 이제 불구속 그 수사 기간 중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마약을 또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하. 지금 아마 마약 검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성폭행 혐의와 연관된 진술의 내용을 보면 네. 사실은 좀 개연성이 상당 부분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일단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는 지금 입증을 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사실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의 이제 주장만이 있을 뿐 뭐 아직까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이른 상태다. 네. 성범죄 혐의와 연관해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이제 피해자의 그 주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마약을 함께하고 일어난 사건 같으면 지금 피해자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 아니냐 네. 하면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다시 마약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두 차례 지금 기존의 마약 혐의로 두 차례 경찰과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어요. 유한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일단은 이런 가운데 또 불미스러운,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또 휘말려서 일단 안진용 기자님, 유아인 씨 측은 또 유아인 씨 본인이나 유아인 씨는 또 법률 대리인이 있으니까 유아인 씨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안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어제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자 그때 알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아인 씨 본인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 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자, 그리고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중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사실 이걸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 이런 사생활과 관련돼서 불필요한 추측들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곁들였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대목은 또 있어요. 지금 유아인 씨 변호인이 당시에 오피스텔에 같이 있었다는 그 남성들을 만나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요.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유아인 씨 측 변호인이. 경찰 입장,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유아인 씨는 이번 일로 동성 성폭행 의혹으로 피소,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유아인 씨 측 변호인이 만난다? 혹시 이거 서로 입맞추기 의혹 뭐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만나야 됩니다. 신중하게요. 만나는 것 자체에 접촉하는 게 뭐 불법이거나 위법함을 띠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말씀 주신 대로 뭔가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또 유아인 씨는 상당히 좀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피해자를 주장하는 이 고소인과는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다면 변호인이 뭔가를 압박하듯이 진술을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한다듯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유아인 씨한테도 수사 과정 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존재 사실, 내가 유사관관 아니면 성적 접촉 행위가 없었다라는 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대단한 일회성,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런 유사관관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때에 그런 목격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당시에 정황은 어땠는지, 그럼 그 두 사람의 어떤 평상시의 관계나 그날의 특성 같은 것을 좀 확인하는 차원 정도의 자료 확보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현재 마약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고소당한 것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어요. 단정해서도 안 되고요. 일단 그 점은 명백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을 유아인 씨 측 변호인이 만났나? 이건 과연 어떻게 지금 수사기관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마약 관련 혐의 재판은 마약 관련 이 사건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아인 씨 이름을 이틀 전에도 아마 기사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아하, 네. 이틀 전에요.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유아인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등 181회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횟수가 저렇게 많아요? 네,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에 수면 마취를 빙자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공범과 함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이렇게 크게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제 검찰은요,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검찰이 그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결심 공판이라는 얘기예요. 선고 공판에 앞서 4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다면 김묘성 기자님 여기에 유아인 씨도 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열린 공판이 7차 공판이었고 유아인 씨 측은 일단 그동안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그리고 수면 마취제 복용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의한 복용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선처를 호소했고요. 또 최후 변론을 하기도 했는데 유아인 씨의 최후 변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네. 저의 잘못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전하고 싶다라면서 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불미스럽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에 더욱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 굳게 다짐한다라고 최후 변론에 임했습니다. 이 최후 변론은 기존의 유아인 씨가 받던 마약 사건에 대한 이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에서 했던 얘기예요.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에 더욱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동성 성폭행 의혹이 터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실이 되려면 이번에 터진 동성 성폭행 의혹이 뭐야 되겠어요? 한 점 부끄럼 없이 무혐의가 나와야겠죠? 이 사건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차분하게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왜 자꾸 이런 안타까운 소식, 분노가 치면 소식들이 들려올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강원도 속초에서 또다시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허.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게로 향하죠. 네. 그리고 잠시 후 차량에 후진을 하더니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고도 이 차량 멈추지 않는데요. 길을 걷던 여성 2명이 급히 피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차량에 부딪히고 맙니다. 자, 이후에도 이 차량은 무려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서는데 저 운전자 지금 내리고 있죠? 네. 충격 탓인지 나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문을 열었다가 또 이번엔 뒷문을 열었다가 또다시 앞문을 열고 닫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저 영상만 봐도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가늠케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왜 가만히 잘 서 있던 차량이 지금 저렇게 움직인 건가요? 이담 아나운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하. 여성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식당 앞에 주차를 하던 중에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진을 하면서 뒤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죠. 그리고는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고요. 또 세워져 있는 차량, 또 앞쪽에서 오던 차량까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처음 사고를 낸 곳부터요. 거리를 재보면 50m가량을 후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더 쭉 간 거예요, 뒤로? 네, 처음 사고가 난 차량부터 50m를 더 갔다고 합니다. 아하. 이 사고로요, 아까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고 했는데 이 보행자 2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천에서 속초로 놀러 온 모녀였다고 합니다. 60대 어머니는 크게 다쳤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40대인 딸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한 거고요. 보행자를 비롯한 탑승자, 다른 피해 차량 탑승자까지 4명이 다쳤습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지금 잠깐 보세요. 그럼 애초에 저 운전자가 아니 어떤 여성이 저 운전자와 얘기하고 가게로 간 사이에 저 차가 후진했는데 지금 바로 보세요. 저 바로 뒤에 있던 차를 들이받으니까 밀리니까 세상에 그 가게 부근 앞에 있던 저 부천에서 놀러왔던 모녀가 현장에서 지금 피해를 당했고 그 당시에 있던 엄마가 부상, 딸이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엄청나고 지금 충격적인 사고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당시 상황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순식간이야. 뒤를 좀 대려고 후진하다가 어떻게 뭘 잘못 밟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냥 뒤로 후진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 차에는 아무도 없었어. 우리 손님 식사하고 계셨으니까. 나가면서 저기 밀리면서 그 모녀 치고 차나 저기 가로수 저기 박히고 이런 거.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진짜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납니까 진짜.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잖아요. 바로 음주운전인데 이 사고를 낸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운전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후진하기 위해서 기어를 넣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다.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사고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 뭔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일단은 뭐 브레이크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화면상 봤을 땐 브레이크 등이 안 밟은 게 안 보이던데 일단은 그건 확실히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게 또 순식간 일이라서 블랙박스나 이런 거 이제 차들이 뭐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따서 봐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당시 저 차량이 후진 상태였고 지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들이받친 차들 보면 저 차량의 이 가해 차량의 후미 쪽을 비추고 있으니까 블랙박스로 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저 차량이 후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는 금세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그래서 경찰도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중이고요. 브레이크 등이 그런데 문제는 CCTV 등으로만 확인을 해보니까 안 들어왔다. 밟으면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뭐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전자 장치에 대한 EDR이라는 장치가 차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서에서도 EDR을 보면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세상에 안타깝게 경기도 부천에서 해당 지역에 놀러왔던 모녀 중에 지금 따님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젠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겠죠.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일단 차량의 결함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는 하지만 경찰은 또 한편으로는 운전 미숙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여러 가능성을 다 이제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사고 기록 장치에 감정을 맡겨놓은 상태이고요.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또한 분석하는 중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고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은 반드시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도망친 여경? 근데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대신 찔렸어야 했나? 뭔가 지금 핵을 망측한 발언 같긴 한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021년 11월로 돌아갑니다. 어허. 이 당시에 인천에 있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층간소음이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요, 일단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서요, 부실 대응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하.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3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비명 소리를 들은 경찰과 피해자의 남편이 재빨리 빌라로 들어갑니다. 황급히 계단을 오르던 중에 내려오던 다른 경찰과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남편만 3층으로 급히 올라가고요. 정작 경찰들은 지금 내려와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경찰들 테이저건과 3단봉을 꺼내들지만 공동 현관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질 못했고요. 여성 경찰은 팔을 연신 휘두르면서 범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문이 열려서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건 해당 사건이 있고 3분이 훌쩍 지난 뒤였는데요. 이미 남편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안진용 기자님, 아 맞다 기억난다, 그때 그 사건이었지 아마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영상 저희도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리면서 보여드렸지만 이 영상 공개되면서 정말 파장도 컸고 공분도 컸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영상이었고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벗어난 경찰 대신 저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기 위해서 갔던 그 피해자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 등에 전치 3주에서 5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었죠. 당시 두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부당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흉기 난동 가해자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 보세요. 억울함, 막 분노, 막 이런 걸 호소했어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은 전에나 지금이나 별 사도도 없고 뭐 평생 근무도 못하고 평생 또 간호나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진단서가 나왔더라고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감옥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경찰들이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가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걱정됩니다. 이분들 엄하게 처벌을 해야지 됩니다. 결국 두 전직 경찰관 장윤 변호사님 해임까지 됐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그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의무를 해태한 혐의를 받고 있던 건데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그 현장, 위급한 현장에서 사실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터지지 않아서 그랬다. 그리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서 빌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솟구치는 피를 보고 그야말로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급기야는 그렇다면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렀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요. 일단 부실 대응 행태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신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치게 됐다. 당신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절망감을 느꼈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자긍심 또한 무너졌다고 질타를 했고요.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당연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라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는 분리했어야 타당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그 영상 보면요. 이수정 교수님,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시에 밖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 남성 경찰이
얘기를 나누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쯤에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하고 마주치는데 그때 여성 경찰관이 과연 뭐라고 했을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피해자 남편만 올라가고 그 이 동료 경찰관은 뭐라고 귀기로 듣더니 같이 내려오잖아요. 대체 그 여성 경찰관은 그때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 진짜. 그냥 상당히 호들갑이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어 보이는 게 그 이제 순경이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장면 이때 네.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남편과 함께 뛰어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경험이 없는 순경 같은 경우에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생전 처음으로 목이 찔러서 그냥 유혈이 낭자한 걸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당황을 해서 결국은 뛰어내려오는데 문제는 올라가던 사람은 경위였습니다. 그럼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을 하면서 경험도 많았을 텐데 저런 순간에 현장으로 쫓아 올라가서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판단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결말이 너무 불행하게 났는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본인들이 받은 그 해임이라는 징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네. 행정소송을 내면서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도 지금 이제 이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흉기에 그럼 내가 대신 찔릴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자기 방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갔어야만 했고요. 반성을 해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지금 재판부에다가 그럼 나보고 찔리라는 얘기냐 이렇게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시 피해자는 이 목 부분을 심하게 공격을 당했고 당시에 뇌수술을 받았는데 현재에도 지금 남편분 얘기를 들으면 현재에도 지금 차도가 없을 정도로 그 피해를 당한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이 가족분들은요 간병에 지금 또 다른 제2의 고통도 그리고 그 광경 차도도 없는 그 아내분을 지켜보는 남편분의 이 가슴을 얼마나 찌를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적 고통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도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영향을 줬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부과받았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집행유예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2년을 3년으로 늘려서 선고를 했고요. 사회봉사 시간도 400시간과 280시간으로 각각 늘려서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직무유기죄로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치는 1년형입니다. 다만 이제 항소심 재판부도 이 선배 경찰인 그 경위 관련 경우에는 이제 불명예 퇴진을 했고 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여성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순경직책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1심에서 그러니까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항소는 기각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사실 1심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결론을 낸 걸 항소심 재판부는 가급적 존중하라는 취지로 판례가 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더 중형을 선고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겠다라고 또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한 겁니다. 야, 근데 아까 형량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형량을 보면 이해가 글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짚어볼게요. 보세요. 일단은 집행유예는 유지됐어요. 유죄긴 하지만 보세요. 1심에서 지금 뒤에 있던 경위 구체적으로 성별을 가리킬게요. 남성 경찰관은 경위인데요. 당시에 징역 1년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에 있던 여경, 당시 순경, 6개월 근무되는 순경이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둘이 나란히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뒤에 있던 남성 경찰관 경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 그리고 2심 앞에 있던 순경 여경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여기까지 똑같은데 사회봉사 280시간이에요.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여기서 많은 분들 궁금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현장 바로 코앞에서 범행 현장에서 그걸 목도한 여경, 여순경이 왜 사회봉사에서 더 적은 시간인가요? 뒤에 남성 경위가 400시간이에요.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자로서 이 후배가 너무 그 당시에 현장에서 당황하고 했더라도 같이 올라가거나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같이 사실상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가 이렇게 커지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에 물릴 때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물리는 게 맞느냐. 1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회봉사 시간을 각각 부과했지만 그 판단은 조금 미흡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조금 유지는 하되 그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한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게 부과하는 게 어떤 법적인 그 공정 여부에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이담 아나운서. 조금 전에 저희가 2022년에 이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보여드렸잖아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라면서 울분을 토했었는데 이번 판결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울분을 또 토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은요. 몇 개월이라도 실형을 내려줘야 경찰들도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를 돕지 않겠느냐. 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피해서 도망가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누가 목숨 걸고 시민의 안전 지키겠나라고 한 건데요. 게다가 황당한 변명까지 듣고 나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고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어서 정말 이 사건이 전국에서 정말로 자신의 안전도 내놓은 채 위험과 맞닥뜨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분들을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추경호보다 작은 한동훈 축하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난의 크기를 또 재봤나요, 이담 아나운서? 한동훈 당대표 취임해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전에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은 난이랑 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난 예쁜데요. 이거 난 되게 예쁘다네. 네, 홍철호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한동훈 당대표에게 이제 난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축하와 기대를 보낸다라면서 덕담을 하면서 보내줬는데 네. 사진에 보면 난 예쁘죠. 동양 난입니다. 일반적인 난인데요. 이게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5월에 이제 받았던 난과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 난은 뭔가 굉장히 풍성하죠. 이게 난이에요? 나무예요? 네, 이게 서양 난의 이제 호접 난의 종류인데요. 뭐 만천홍이라고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네.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일단 가격 같은 것도 좀 분석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저 난은 30만 원대 정도 나갈 수 있는 서양 난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받은 난은 20만 원대이거나 10만 원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난인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꽃 전문가들, 전국의 화훼 전문가들도 이 매 눈으로 또 가격 보니 가격대까지 딱 나온 것 같아요. 왼쪽은 한 30만 원대 견적 나오고 오른쪽은 한 10만에서 20만 원대 견적까지 나왔다는데 관련해서 저 난을 들고 온 홍철호 정무수석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 때와 비교해서 조금 다른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늘 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규정이길래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양난 딱 견적 나오잖아요. 전문가들 30만 원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최소 10만 원, 많아 20만 원 견적 나오는데 무슨 규정일까요? 네, 일단 내규가 있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난을 선물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선물을 하고 있다 밝히면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규가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고요. 네. 그렇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비대위 구성원 이런 격에 따라서 난의 어떤 가격이나 그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 선물을 한 난이
어떤 난이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3월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일반 난을 선물을 받았고요. 네. 지난해 12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은 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받은 난과 또 바로 어제 조국 혁신당 신임 대표가 난을 받았는데 네. 대단히 좀 유사한 동양난에서 이제 거기서 거기 좀 고만고만한 난이었다면 유독 오로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만 굉장히 좀 화려한 호접난의 만천홍을 선물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사진 이 편집한 것 중에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받은 그 서양난하고 한동훈 대표가 받은 난하고 같이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보세요. 와 이거 절묘. 우리 제작진 참 멋져요. 절묘하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어떤 게 더 큰가요? 이게 크기 대보는 거 같아. 이 사진 보니까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크기를 봐도 정말 왼쪽 게 더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 보세요. 김도성 교수님 다른 난 때 보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 됐을 때 또 다른 당 조국 대표까지 했을 때 그 나는 거의 크기나 이 종류가 엇비슷해 보이는데 왜 유독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저렇게 풍성한 서양난을 줬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첩첩산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네, 보니까 그때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난을 선물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꽃이 만개한 것처럼 민생을 활짝 피워달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난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앞에서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한번 이 시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적게는 2만 원도 많게는 7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내규가 있었던 것처럼 적정한 예산 안에 그 틀 안에서 샀겠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정치권에서는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윤한 갈등이 해소될 것인지 삼겹살로 과연 그 갈등이 봉합될 것인지 하도 귀추가 주목되다 보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는요.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계다 보니까 차별을 한 것이다.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정치권이나 또 정치부 기자들의 해석이 날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축하난도 이렇게 차별 대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이수영 교수님 또 정치부 기자들에서 그런 걸 꼽더라고요. 엊그제 용산 대통령실 초청 그 삼겹살 만찬 때 대통령 앞에 딱 정확히 딱 포개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앉은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반반씩 걸쳐 추경호 원내대표랑 반반씩 걸쳐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 장면 떠오르네요. 또. 네,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봤는데 네. 보니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더 많아요, 촘촘하게. 네. 그리고는 대통령. 보세요. 지금 그쵸. 반씩 걸터 앉았다고요,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대통령 편에 앉은 사람들이 숫자가 더 적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놓다 보면 딱딱 마주치면 나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되니까 아하. 저렇게 한쪽은 좀 여유 있게 또 한쪽은 좀 촘촘하게 이렇게 놓다 보니까 저런 우연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또 이수영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진화에 나서 주신 것 같은데, 그래 이 용산 대통령실 만찬 얘기 나온 김에 당시 대통령하고 신임 지도부가 어떤 얘기? 왜냐면 그건 2시간 동안 만찬했다는데 지금 보도로 나온 건 별로 안 됐잖아 이야기. 그래서 더 궁금해서 이분께 얘기 좀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네. 물을 따라서 잔에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자꾸 했단 말이에요. 네. 맞춰주려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네. 나중에 대통령이 제로 콜라 좀 갖다 줘라.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와인은 마셔도 되는 줄 알고 마시더니 사람 거의 죽는 줄 알았다. 옛날 검사 시절에. 네. 한동훈 대표는 술도 못 마시는데 신의 물방울 만화를 또 봐서 이 와인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먹어보고는 뻗었다. 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아무리 술을 못 마시더라도 이거는 좀 마셔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통의 좋은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네. 지금 있는 나쁜 기억을 덮는 방식으로 네. 서로가 신뢰를 회복해 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다고 느꼈죠.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이거 어떤 공통의 기억을 좋은 쪽으로
덧불이한다. 이거 완전히 좋게 해석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대통령과 뭐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워낙에 오랜 기간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선후배로 또 이제 여러 수사, 또 특히 주요 수사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에피소드도 공유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동훈 당대표는 사실 술을 한 잔도 못하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네. 예, 공식 석상에서도 이제 콜라를 많이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이제 와인과 관련한 이런 만화책을 읽고 와인의 조예가 깊어져서 한 식사 자리에서 와인이 그것도 고가의 와인이 올라오니까 조금 마셔보려고 했는데 그냥 뻗어버렸다라고 네. 하니까 이게 과거에 뭐 재미있고 좀 추억할 만한 그런 과거 경험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른바 뭐 윤한 갈등과 관련한 봉합 그리고 두 사람의 워낙에 신뢰관계가 돈독했다라는 부분을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추억을 곱씹으면서 박장대소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쭉 이어갈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요새 이제 각종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이수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야, 이수연 후보자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게 파장이 일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녀가 8세 때 이 주식을 산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지탄하는 그 황제 뭐 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돈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어떤 편법 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을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안진영자님, 돌 때 금반지 그런 거 필요 없어. 주식이 최고. 주식 사주셨죠? 아이 돌 때 주식 사주셨죠?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 발언이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는 부모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는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이수연 후보, 이 딸과 아들한테 각각 8살, 6살 때 후보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이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300만 원어치씩 매입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지난해 이 후보자 가족에게 무려 2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딸은 만 19살 때 아버지의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아버지에게 되팔아서 63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백 의원은 황제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후보자는 이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법관 후보자니까 위법하거나 또 불법적인 사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 저는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대중의 눈높이에 맞은지 대중들이 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 그동안 헛살았어요. 뭘 금반지를 사줘, 주식을 사줬어야지. 그러면 저렇게 수십 배의 차익을 얻었을 텐데 논란이 이니까 결국 사과를 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근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예, 제가 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자녀 왜 우리 아이들 건드려 하고 이제 아이들 얘기하니까 발끈했다는 건데 근데 10살도 안 된 당시 10살도 안 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준 그 본인 부모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논란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주식이 어디 주식이냐고 봤을 때 인척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었고 또 그 회사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회사였는데 물론 그 국가보조금이 배당금으로 온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과정에서 여러 번의 해명이 있었고 사과가 있던 와중에 사실 뭐 자식한테 주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통의 부모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공직자의 신분이고 앞으로 나란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지적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글쎄요. 이 발언을 누리꾼들은 어떻게 혹시 받아들이고 해석할까요? 안진용 기자님 궁금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일단 대중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 정보를 갖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지 네. 그리고 저렇게 해명을 했을 때 네. 대중들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아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네. 이거에 놓고 봤을 때 결코 쉽게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답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건 국민 눈높이, 우리 요즘 국민 눈높이란 말 많이 합니다만 그거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무리요 부모 자식 간의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제 새벽 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주먹 다짐을 벌였다는 겁니다. 실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을 했는데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이 부자지간 모두 경찰에 의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담아 보세요. 지금 잔뜩 성이 났어요.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지금 보세요. 뭐 이거 예의 같은 건 없어요. 부자지간에. 그런데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저 시간보다 조금 앞으로 흘러가면요. 그 전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또 아들의 여자친구와 셋이서 같이 노래방에 가서요.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들의 여자친구가요. 아들,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오빠의 아버님이 노래방에서 날 추행했어 라고 한 겁니다. 허허. 아니 이게 오늘 귀를 의심케 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빠의 아버지가 나를 노래방에서 추행했어. 아니 그럼 이게 이제 주먹 다짐, 아버지와 주먹 다짐을 하게 된 진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건가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한 그 상황이 일단 사건의 발단이 된 건 맞는데요. 일단 처음 폭행을 휘두른 건 아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우선 아버지에게 이러한 일을 들었는데 사실이 맞냐면서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의 얼굴과 몸 등을 구타를 했는데 이후에 아들 역시 같이 때리면서 맞섰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 참 볼썽사납다는 말을 이럴 때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주먹 다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폭행이 오갔으니 안진용 기자님 이거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자 간의 쌍방 폭행은 경찰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고요. 뉴스파이터의 취재를 종합을 하면은 일단 아들과 아버지는 따로 삽니다. 근데 이날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만났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서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지만 이 추행 부분이 남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들의 여자친구의 입장입니다. 이 추행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부자지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가정폭행 혐의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장미 변호사님, 이게 이제 사실 발언도 제 스스로도 발언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 여자친구란 분이 만에 하나 없던 일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모든 거는 그냥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사건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 일어나게 된 그 경위와 관련해서 이 여성이 가공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무엇인가의 동인이 있을 것인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 봐 왜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면 보세요. 아들이 의혹을 추궁하며 언쟁을 벌이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의 몸을 구타했다는데
여기서 인정했는지 여부는 안 나왔어요. 인정하면서 때렸는지 구타했는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정말 거짓말을 지어낼 원인과 그런 의도를 충분히 가질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로. 왜냐하면 굳이 본인의 그것도 모르는 남성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고는 상식적으로 조금 잘 보지는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성에게도 감내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수정 교수님 지금은 그 친구란 분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삐딱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간 게 지금 당황스러워서 진술을 못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술이 깨고 며칠이 지나 보고 경찰이 또 뭐 입건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조사를 하자 드니까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 부자지간을 갈라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기 때문에 진술을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여성분이 의사결정할 만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만한 그런 좀 여유를 두시고 나서 조사를 하시면 좀 더 많은 진술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당하긴 하지만 이럴수록 이건 시시비비를 정말 정확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